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진행이라고 할게요. 뭐,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여기 트레이드링스 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잘 몰라서 그냥 이제 물류 혹은 해운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궁금한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저는 지금 CNC 코리아 총괄을 맡고 있고요. CNC는 지금 CMA CGM 그룹, 저희 CMA CGM 그룹은 지금 글로벌하게 한 15만 5천 명, 아니 15,500명 정도 지금, 그 다음에 160국가, 그 다음에 한 400개의 오피스가 글로벌하게 지금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해운을 담당하는 CMA, CGM 원양 쪽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C는 인트라아시아 하면은 일본부터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해서 동남아에서 방글라데시까지 그 보통 인트라아시아 영내라고 하고 거기를 맡고 있는 선사고, APL은 지금 브랜드만 남아 있는데, APL이라는 브랜드는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이라는 브랜드의 약자인데, 원래 미국 싱가포르 쪽 선사였는데 CMA, CGM에서 지금 일단 인수합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L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CMA, CGM에서 저희 그룹사에서 지금 인수합병을 한 회사고, 사실 CMA, CGM이 45년밖에 안 된 선사인데, 약간 뭐라고 할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이 확장을 그동안 해와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선봉량은 3위, 물동량도 3위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25년 정도 되면은 글로벌 2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바라고 있는데, 세바도 여기도 인수합병을 했어요. 여기는 선사는 아니고 글로벌 포워더 뭐 강연을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향후 또 볼로레라는 글로벌 포워더를 인수 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인수 합병 과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유럽 쪽에 피더 선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 회사도 지금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MA, CGM 같은 경우는 해운을 중심으로 항만, 그다음에 최근에는 항공까지 지금 항공기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물류사로서 해운뿐만 아니라 육송, 항공, 종합 물류회사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저도 물류가 뭔지 모르고 해운업계에 왔는데, 저도 이제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무역이나 뭐 이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19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처음 입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OOCL에 입사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뭐 흔히 아마 MBC에서 이렇게 9시 뉴스에 보면 머스크 배가 나와요. 예, 그 머스크 그룹에서 제가 한 지금 10년 좀 모자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19년도에 지금 CNC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해운이라는 그 분야는 실제로 물류 전체에서는 사실 되게 조그만한 그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SCM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SCM은 보시면은 이제 그 생산자부터 판매자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통 통상 SCM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단계가 어떤 화물이나 뭐 어떤 것들이 움직이면 전부 다 그게 로지스틱이라고, 물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해상이라는 건 사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그 포인트가 이거 없죠. 왼쪽에 보시면은 해운 그
화물이 움직이는 것 중에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구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운이라는 거는 전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높진 않아요. 통상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질 때 해운 쪽 혹은 운송이나 운송 관련된 로지스틱 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 10%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운이 많이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서플라이 체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해운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선적 전 단계, 그 다음에 선적 단계, 그 다음에 선적 후 단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출자가 생산을 해서 운송을 하는데 운송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내륙 운송은 트럭 혹은 철송,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섬에서 섬으로 또 움직이는 그 필리핀 국가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연안 운송, 보통은 이제 연안 운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항공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내륙 운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운송을 통해서 선박이 있는 항구 터미널에 화물을 이제 반입을 시켜서 이제 터미널에서 배에 선적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도착지 항구에 입항을 해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다시 터미널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다시 내륙 운송을 통해 수입자 창고나 혹은 뭐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트레이드 링스 그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실 조금 현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일단 해운 물류가 발생을 하려면 바이어 쪽과 슈퍼 쪽에서 이제 오더를 주면은 통상 화주라고 하는데 화주가 사실은 그냥 통칭해서 이게 슈퍼가 될 수도 있고 바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파티라고, 보통은 카고를 누가 컨트롤을 하냐, 누가 물류를 어레인지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텀에 따라서 슈퍼가 직접 어레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이어 쪽에서 그 움직임을 어레인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주는 그 슈퍼가 될 수도 있고 바이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 선사하고 화주하고 계약 관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삼성이나 LG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포워더라고 하는 물류 핸들링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쪽과 계약을 해서 선사는 포워더와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포워더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화주하고 포워더가 계약을 하고 포워더가 선사하고 계약을 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도 사실 삼성이나 뭐 LG나 사실 자체적으로 이자 물류하는 자회사들이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통상 직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사가 그것도 어레인지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보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판토스, LX 판토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삼성 SDS나 혹은 삼성 노지텍.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포워더 자체 그 물류를 핸들링하는 포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직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나머지 그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포워더를 이용해서 물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하고 계약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내륙운송은 화주가 선사에 내륙운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선사가 내륙운송까지 해주냐. 보통은 이제 캐리어 홀리지라고 해서 선사가 이제 그 운송까지 맞는 부분 계약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포워더가 운송업체를 지정을 해서 내륙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화주가 운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화주가 운송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한 다음에 포워더는 그거를 일단 핸들링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에서 운송업체 의뢰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라인 운송 혹은 캐리어 헐리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워더나 화주가 직접 운송업체를 지정을 하는 경우는 머천트 홀리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포워더가 실제로 운송업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트레이드링스 이제 그 흐름도를 보고 제가 그냥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업체 트러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철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산의 ODCY라고 하는 거는 오프독 CY. 그래서 독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에 있는 항만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컨테이너를 픽업을 해서 오프독으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은 온독 CY라고 해서 터미널에 직반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는 반입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터미널도 이제 야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입 제한을 하면은 그 오프독 CY라고 해서 ODCY로 반입을 하고 다시 트러킹을 해서 배가 접안하기 전에 다시 터미널로 반입하는 그런 물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 ICD라고 나와 있는데, ICD는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라고 해서 오프독 CY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왕에서 철송을 통해서 부산 신항으로 철송으로 해서 바로 컨테이너 부두로 반입을 해서 컨테이너 부두에서 본선이 입항을 하면은 바로 이제 로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적지에서는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하실 거는 사실은 누가 화물을 컨트롤하냐, 사실은 계약 관계겠죠. 그 계약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레인지를 하냐에 따라서 그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 있어서 사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L, 그 다음에 LCL 같은 경우는 혹시 FCL 앞에 장 FCL이 어떤 용어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혹시? 제가 용어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없어서, 보통 FCL이라고 하면 풀 컨테이너 로드 해서 컨테이너를 한 화주가 다 쓸 수 있는 그 양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LCL이라고 혹은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제 짐을 합치는 거거든요. 합차를 하는 거여서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 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기 위해서 여러 화주들의 짐을 모아서 컨테이너 하나에 적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선사가 LCL 콘솔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사실 선사가 LCL하고는 핸들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에 요즘은 없어가지고 X로 쳐놨는데, 콘솔 같은 경우는 전문 콘솔사, 포워더 중에 전문적으로 콘솔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그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기 위해서 다른 포워더나 다른 화주한테 영업을 해서 그 컨테이너 하나를 다 적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물 흐름은 FCL과 동일합니다. 예, 컨테이너 하나 다 채워서 이렇게 이제 FCL과 동일하게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돈을 누가 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돈을 내는 사람한테 영업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결정권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코텀즈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라고 해서 어느 비용을 그러니까 슈퍼가 내냐 아니면 도착지 바이어가 내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텀이 두 개인데 FOB 그다음에 CIF 두 가지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FOB라고 하면은 화물 컨트롤을 바이어 컨사이니 쪽에서 한다. 그래서 비용 어떤 물류 흐름을 디시전하는 그게 바이어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CIF라고 하면은 그런 물류 흐름을 컨트롤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슈퍼 쪽에 있다고 크게 그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돈을 내고 결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텀들은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뭐 무역하시거나 포워더나 이쪽 화주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다른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여기서 마치고 뭐 질문을 더. 선사가 갑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그 움직이는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미주를 가는 거나 유럽을 가는 거나 그다음에 아시아 쪽을 가는 거나 약간 그 선사의 위치나 포지션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예. 실제로 선사가 갑인 그런 시즌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물류가 차질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에즈로 가야 되는데 희망봉을 돌아서 뺑 돌다 보면 이제 공급이 확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선사가 아무래도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 되지만 실제로 해운이 이제 통상 오버 캐퍼시티 자체, 공급 자체가 사실은 과잉 공급인 산업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 화주가 갑의 위치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물류 시황에 따라서 이제 선사가 항상 갑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레이드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있을 수는 있고요. 사실 오버부킹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유럽 예를 들면 노트르담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배가 한국만 기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부터 해서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오버부킹이라는 것들 개념이 사실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배를 한국하고 중국하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이스는 있지만 스페이스를 제한을 하는 것 해서 오버부킹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예를 들면 2만 TU의 배가 있다고 하면은 선사가 통상 한 4개 선사가 그 2만 TU의 스페이스를 나눠서 쓰거든요. 그리고 선적지마다 또 그 스페이스 할당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0TU라는 스페이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중국 쪽이 사실 보통 통상 중국보다 한국이 해상 운임이 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선사 입장에서는 중국 화물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이제 오버부킹이라기보다는 스페이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버부킹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오버부킹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인천 포트 오소리티라고 해서 인천 항만공사에서 이제 선사 중심으로 그 물류 흐름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터미널 중심에서 물류 흐름도를 잘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거를 보시면은 일단 그 해운 흐름에서 포워더, 하주 그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운송사, 내륙 운송이나 혹은 철송을 하는 운송사가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하역사, 터미널에 이제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그런 하역사, 그리고 검수업체. 검수라고 하면은 그 컨테이너가 안정적으로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검수를 다 하고 선적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차징을 하고도 검수를 하거든요. 그런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검수업체. 그리고 예도선 업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배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항구에 입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터그 파일로트 서비스라고 해서 그 추진력이 큰 조그마한 배가 컨테이너 선을 항에 밀어가지고 접안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이런 예선, 도선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배 자체가 항만의 접안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시면은 그런 전체적인 물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선사 같은 경우는 배 운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스페이스 안에서 화주를 통해서 부킹을 받아서 컨테이너 MT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화주나 운송사한테 제공을 하고, 그게 터미널까지 반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선사 같은 경우는 그 로딩 플랜이라고 해서 그 배 안에 어디에 컨테이너를 이제 안전하게 로딩을 할지 플랜을 다 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TU 배에서 한국에서 선적을 하고 중국에서도 선적을 하고, 또 한국에서 선적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디스차징을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스페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 안에 적입을 할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운항을 다음 포트까지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에 접안할 때는 그 터그 예인선이 그 작업까지 계약을 해서 선사가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하고는 선사들이 배가 접안을 하기 위해서 그 스케줄을 다 미리 확인을 하고, 그 항만하고 협조를 해서 배가 언제 접안을 할 건지, 접안을 하기 전에 그 예선 작업까지 해서 그런 스케줄을 항만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항구에서 몇 개 컨테이너를 내려놓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선적을 할지,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접안 시간이라는 걸 터미널하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사실 항만에 오래 머물면 그게 다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디스차징을 하고 선적을 해서 출항을 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배들은 크레인, 그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크레인들이 뭐 많게는 3개, 4개까지 이렇게 붙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항만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은 전부 다 선사에서의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거, 저도 선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쉽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미 그 항만 터미널에 다른 배들이 접안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근데 옛날에 지금은 없는 서비스인데, 홍콩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중국 쪽 큰 포트들이 밀려가지고 허브 기능이 많이 약화됐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해상에서 배 바지에 이렇게 선정하는 그 용어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미드스트림이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바다에서 배를 고정을 시켜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부두마다 항만 그 터미널 운영사들이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그 지분을 소유한 운영업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터미널과 개별 계약을 한국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신항, 구항 이렇게 있고, 광양은 터미널이 2개,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신항, 구항 해서 터미널 한 5개 정도 있고, 대부분 멀티로 터미널 운영사들이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 국가다 보니까 터미널이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터미널 자체 그 운영하는 주체는 통상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터미널로 배가 스케줄이 만약에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안을 하거나 배가 붙어야 되는데 터미널에 선석이 없으면 급한 경우는 다른 터미널로 간혹 가기도 합니다. 예. 특히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잦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터미널이 개장을 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시성이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항만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정시성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터미널 자체가 그 좀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배들이 사실 그 접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입항하기 전에 외항에서 도선사 터그가 그거를 터미널하고 시간을 확정을 한 다음에 배가 접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터미널 사이트가 조금 더 빠르고, 선사에서는 그 업데이트는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ATA, ETA 그런데 ETA는 이제 estimated, 그래서 이제 예상 접안 시간이고 ATA 데이터는 이제 실제 액추얼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추얼 타임 정보를 사람이 수기로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선사마다 다 다른데 자동화가 된 선사도 있고, 터미널 정보를 받아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그걸 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CMA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게 자동화가 돼 있는데 이제 배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접안 시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시성 때문에 수기로 하기에는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 선사들은 그걸 수기로 입력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조그마한 선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다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형 선사들은 그 자동 노티피케이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정확도의 문제는 조금 그 항만 컨제션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후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 대형 선사들은 그런 기능이 자체 홈페이지에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그게 자동 노티피케이션이 나갑니다. 대부분 대형 선사는 다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포워더들이 미싱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설정을 안 하고, 왜냐면 실제로 하주나 포워더들 같은 경우는 핸들링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사마다 대부분 그 부킹을 하고 하는 그 메일 아이디나 비밀 아이디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을 하면 다 노티피케이션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 하나에 이제 사용자가 대부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용자마다 설정하는 값이 달라서 사실 그게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특정인한테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해운이 되게 오래된 장치 산업이긴 한데 자동화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사 쪽의 자동화라기보다는 이제 항만, 터미널의 자동화가 사실은 그 컨셉에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선사가 배를 운영하고 이런 데는 사실 4차 혁명 그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나 그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선사에서는 사실 딱히 위기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형 선사들이 이제 온라인 쿼테이션을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는데, 실제로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사가 20%의 화주가 실제로 한 선사의 80% 짐을, 보통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80%의 그 화주들, 조그마한 화주들이 20%의 전체 짐을 실는다고 보는데, 그 80%를 어떻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냐, 계속해서 대형 선사들은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쿼테이션 그 사용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통상 한 20에서 30% 맥스 그 정도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마 대부분 선사들이 그 정도 비중이지 않을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물류 업체는 약간 그 온라인 셀프 서비스보다는 약간 대면을 통해서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업무나 영업 선사 직원들을 선호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한국에서는 그거를 뭐 더 늘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한국이 조금 높은 편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이 제일 높고, 예, 동남아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선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예, 그런 화주마다 이제 티어 1, 2, 3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무작위 운임으로만 제공을 하는 선사도 있고, 조금 그거는 각 선사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 서비스가 원양 같은 경우는 위클리 혹은 주당 2항차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보시겠지만 컨테이너를 픽업을 해서 작업을 해서 또 반입까지 하는데 통상 한 5일에서 7일이 걸려요, 사실. 그래서 배가 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텀이 이제 사실 이번 주 배가 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사실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되게. 예. 근데 대부분 월말에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월말, 그러면 월초 이렇게 이제 조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사 영업사원분들이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있는데, 사실 선사 영업사원들이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그 월말, 월초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밖에는 사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그 이니시에이티브는 EU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사실 CMA도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LNG나 아니면 듀얼 추진선이나 메탄올 뭐 이런 배들을 저희 대량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 투자가 수십조, 배 사실 한 척에 이게 몇천억이 되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EU 쪽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수입 규제나 이런 탄소 배출 규제를 어느 선에서 이제 할지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비용들을 사실 선사가 일단 부담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사가 사실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용자한테 그거가 이제 쉐어가 되는 과정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EU 쪽에서 어떻게 그거를 규제를 정확하게 할지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방향성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사실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CMA 같은 경우는 그런 친환경 선박들이 계속 발주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 에디드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탄소 배출이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일부 청구를 하고 지금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그런 그 대형 선사들 특히나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배들은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화주 비용으로 전가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이제 저도 이제 영업 총괄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영업사원이 없을 때가 나을 때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프라이싱이라는 것들이 아직까지 100%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100% 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물량이 많다고 해서 운임이 항상 싸지는 않거든요. 예, 그건 화주마다 사실 영업사원마다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도 비싸게 사실 셀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화주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이라는 게 정형화가 되지 않는 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본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 해운업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거의 다 적자를 뭐 수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그게 물류망이 붕괴되면서 사실 운임이 많은 한 10배? 어떤 데는 100배? 물론 1불짜리가 100불이 되면 100배인데 그런 식으로 사실 수에즈도 그렇고 파나마 쪽도 그렇고 어차피 선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본사 입장은. 근데 현재 그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들이 힘들죠, 사실. 네,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로우 스티밍이라는 게 이제 머스크가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니까 한 10년 좀 더 됐는데 공급을 조절하는 가장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기 수에즈 지금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수에즈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해서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을 우회하면은 통상 편도 14일 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10일에서 14일 정도.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파리스트 여기 극동아시아에서 북유럽을 가는 노선들의 배가 예를 들면 12척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배가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위클리로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서 현재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실제로 선복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복으로 하면 한 달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통 한 루프 서비스에 한 4척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급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트랜짓 타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현재 그것 때문에 배가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에즈가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초과 공급 상태로 바로 돌아오겠죠. 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 말씀 해주신 CS의 손지훈 영업 총괄 팀장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